여러분, 주요 시중은행이 지금 신용대출을 거의 폐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KB국민은행만 하더라도요 2천만 원까지만 대출해 준다고 했다가 연말까지는 이제 대출 안 해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신용대출을 완전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KB국민은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KB국민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은행이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 예, 뭐 바짝 관리에 들어갔다 이야기할 정도로 대출을 줄이고 있고요.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 NH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말 대출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연말 대출을 이렇게까지 줄이게 할까요? 예. 일단은 대출이 너무 많아진다. 신용대출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게 원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용대출이 8월까지만 하더라도 124조 274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좀 덜 늘었다고 하는 게 133조 8234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신용대출이 폭증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신용대출에는 여러분 B2도 있고 연끌도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자영업자들의 어떤 생계형 대출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도 있고요.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어떤 식이든 B2가 있든지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든지 연끌 영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은지 또 가계대출이라고 해서 생계비나 아니면 가게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은지 어쨌든 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지고 가계대출은 폭증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금융권에서는 뭔가 조짐을 감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까지 신용대출을 줄이라. 무조건 줄여라. 안 줄이면 안 된다. 지난번에 약속하기를 말입니다. 신용대출을 2조 이내로 줄일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이내로 지금 안 줄어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조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금융당국에서는 이렇게 신용대출을 옥죄일까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은행권의 배당 자제에 대한 요청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관치 논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은행들한테 배당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아예 요청을 했어요. 배당 성향을 20% 안팎으로 하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7%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KB금융도 26%, 하나금융도 26%, 신한금융도 25%거든요. 이렇다면 적어도 5 내지 7포인트가량을 낮추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낮추라고 한다면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하나같이 왜 또 관치 너네들이 은행에 간섭을 하느냐 정부가 왜 은행에 간섭하냐 하고 난리를 칠 거라고 예상을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자제해달라. 그것도 20%나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지금 금융에 뭔가가 충격이 왔구나. 충격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닐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에 뭔가 충격이 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해서 지금
관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나섰다. 이거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가계대출이 엄청나요. 보시다시피 1682조 1000억 원입니다. 1682조 1000억 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니냐. 지금 늘어나는 속도로 봐서는요. 2019년 1분기에 1539조예요. 예, 전체로 봐도 1540조라고 하더라도 2020년 지금 3분기에는 1600이에요. 1600. 그냥 단순하게 계산으로 봐더라도 140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계부채가 지금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고요? 지금 지난 3월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난 3월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요. GDP 대비 97.9%나 됩니다. 선진국 평균은 73.2%밖에 안 돼요. 미국도 75.6%고 영국도 84.4%예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80%가 넘는다. 이게 IMF 기준입니다. IMF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80%를 넘는다 이러면요.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일단 소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부채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게 되면 가계는 경제 주체 중에 그것도 민간 소비의 핵심이에요. 핵심.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그중에 소비의 주체는 가계입니다. 근데 이 가계가 소비를 줄인다. 이 말은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린다. 이 말하고도 동의어가 됩니다. 동의어가.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 아니면 공급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수요가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죠.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공급 라인을 줄일 수밖에 없고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더 심화가 되면요. 기업까지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분명하게 3월 말이니까 1분기 말이잖아요.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가계부채 비중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의 가계부채 비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GDP가 쪼그라들면요.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지금 GDP가 쪼그라들었어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1.1%가 정부가 예상한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에는 금융에 충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가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게가 돈을 못 벌어요. 부채는 계속 쌓이고요. 여기에 돈은 못 벌고 그러면 벌어서 부채를 못 갚는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로부터 온다. 저는 이렇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이 특히 금융당국이 서두르는 자체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자체가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